자,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KBS가 여론조사한 거는 뭐 기적과도 같은 쉽지 않은데 10일 남겨두고 한 여론조사 이재명, 윤석열 똑같이 39.8. 사실상 40이라고 봐야겠지. 재밌는 건 그 정당 지지율도 똑같은 숫자가 네.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 비슷한 숫자도 아니고 완전히 소수점짜리까지 똑같다는 게 재밌더라고요.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39.8, 39.8인데 우리 피의식이 여서가 아니라 색깔의 특성상 윤석열이 더 커 보인다. 아 짜증나. 색깔의 특성상 우리가 배웠잖아 왜. 네. 색깔의 특성상 같은 사이즈인데 파란색이 빨간색이 더 커 보이는 건 뭐지 우리 심리가? 저 그래픽 잘못 만들었네요. 추세 한번 볼게. 여기 지금 파란색이 쭉 가다가 똑같이 왔다는 거. 근데 추세가 윤석열도 올라가긴 했어요. 1.1%.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게 5.8% 올라간 거죠. 34에서 39니까. 예.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최근에 주말 이번 주 초하면서 사실상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각 진영이 결집하면서 근데 이제 각 진영이 결집을 하면 분석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쪽은 이미 결집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쪽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중도가 더 붙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쪽 민주 쪽이 결집을 좀 빠르게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추세는 이재명 후보가 올랐다. 자, 이 여론조사에서 TV토론 누가 잘했는지 이재명 36.9 1등. 대선 공약이 가장 좋은 후보 누구? 이재명 37.9 1등. 그리고 국정 분야 다른 거 한번 쭉 한번 볼게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재명 45.2 1위.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38.6 이재명 1위.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문제 해결 37.6 이재명 1위. 국민통합 이재명 35% 1위. 다 1위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딱 붙었다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누굴 찍을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예. 누구를 찍겠어요?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될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찍는 예.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버린 거죠. 저들의 전략은 대선 때 대선 시작하는 시점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차이를 두 자리 이상 벌려놓고 떠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완전 실패한 거다 이렇게 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론조사를 누가 하냐면 한국 리서치가 하거든요. 한국 리서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직원만 수백 명입니다. 매출액만 수백억이에요. 이거 뭐 이런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니야. 기업 웬만한 마케팅 한국 리서치가 다 해. 그러니까 이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를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다만 동률이 나왔다는 거. 그 동률일 때 결국 중도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찍을 것이냐. 능력 있는 사람 찍을 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동률이 나왔어.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 중도는 힘센 쪽이 붙는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39.8이라고 하는 40%에 가까운 지지율이 나왔는데 난 누구 찍지 하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국정 분야에 누가 잘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봐요. 특히나 이제 여론조사 형식을 가지고 누군가 물어보거나 선택해야 할 공개된 장소에서 선택해야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좀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투표장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나한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측 가능한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되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 윤석열이 있어 보이는 그 힘이 나한테 어떻게 작동할 건지 생각해 보면 그림이 그려지는 게 없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배우 스캔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족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남시를 이렇게 바꿨고 경기도를 이렇게 바꿨다는 것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답은 뻔하죠. 예. 자, 그리고 월요일 날 나왔던 KSOI가요. 이번에 안 하던 일을 했어요. 보통 KSOI는 자동응답 여론조사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의뢰를 준 TBS가 2개를 시켜본 거야. 전화 면접도 해주시고 자동응답도 해주세요 했더니
깜짝 놀랄 경우가 나옵니다. 그게 어차피 이제 한 주는 여론조사 못 하니까. 사실 마지막에 마지막. 땡겨 쓴 거 아닌가 아. 싶어요. 예. 마지막인데 전화 면접을 이재명 후보가 43.8, 윤석열 36.1. 이거 오차범위 밖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좀 패착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KSOI가 전화 면접만으로 조사해서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헤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43.8, 윤석열 36.1인데 놀랍게도 왜 그 인터넷에 가면 기사 제목이 중간에 잘리는 경우가 있잖아. 리스트만 보면 중앙일보는 윤석열 45 ARS 있잖아요. 윤석열 45, 이재명 43.1을 먼저 넣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기사까지 안 들어가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윤석열이 이재명 이기나 보다 하지만 기사 전체의 내용은 전화 면접은 이재명 43.8, 윤석열 36.1이에요. 요거를 평균치를 내도 이재명이 월등하게 앞섭니다. 아, 전화 면접만 하지 돈은 2배로 쓰고 뭐요 이게. 전화 면접이 돈은 훨씬 많이 들어가요. 자동응답보다 한 4배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뒤에 ARS가 윤석열이 한 1.8% 이긴 거 빼고 전화 면접에서 이재명 43.8, 윤석열 36.1이면 이 정도면은 사실상 7%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6.2%면 오차범위 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여기는 오차범위 밖에 사전투표가 있는 그 첫 여론조사가 이긴 걸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좋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게 구글 트렌드거든요. 구글 트렌드는 지난 6개월간 단 한 번도 윤석열이 이재명보다 높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구글 트렌드가 여론조사보다 좀 믿을 만한 지표가 되느냐 하면 여론조사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장이 많이 이루어지지만 구글 트렌드는 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검색어를 입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숫자가 윤석열보다 항상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그 검색이 많이 된 키워드하고 연관 키워드를 찾아보면 대부분 정책적인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유권자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쪽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 하는 말입니다, 이게. 평상시 때 선거가 없는 시기에 추세를 보는 정도만 자동응답을 봐라. 그 투표가 가까워지면 전화 면접에 가까워진다. 전화 면접 여론조사는 가까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KBS 한국리서치도 그렇고 지금 KSOI도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은 이재명 후보가 이겼잖아요. 이재명 후보 4% 올랐고 윤석열 4% 내려가지고 그 이재명 38, 윤석열 37 이렇게 나왔던 조사가 있잖아요. 모든 추세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여타 여론조사들 보면은 그게 전화 면접이든 자동응답이든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하고 1, 2%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건 뒤집어지는 것도 사실상 가능한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발표 비한 기간에 그때까지는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를 한 5% 앞서고 있었는데요. 이런 인용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현실적으로. 근데 KSOI 있고 좀 아깝다. 전화 면접만 딱 발표했으면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이겨 같은 헤드라인이 가능했는데 야 근데 중앙일보 정말 놀라운 새끼들 아니에요? 걔들이야 뭐 태도가 분명하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뉴스 밸류라고 하는 건데 자동응답에서 윤석열 이재명 1, 2% 이기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뉴스 가치가 없는 거지만 전화 면접으로 천명을 해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오차범위 밖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써.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왔던 전화 면접도 그렇고 ARS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응답층이 있잖아요. 응답층의 비율을 보면 양쪽 다 보수층이 35%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27에서 30% 정도 나오거든요. 양쪽 조사 모두 다 보수층 응답률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비슷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확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전화 면접하고 ARS를 똑같이 넣었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여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 있잖아. 윤석열 물론 어떤 사람은 윤석열 샤이가 있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세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세로 가지 못하는 지지자들이 숨어 있다가 투표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샤이 이재명, 한쪽에서는 샤이 윤석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또 비슷하다고 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흐름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도 단일화 묻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문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지지율 차이가 크게 나더라 이렇게 봤기 때문에 단일화를 아직 불씨가 꺼진 건 아니잖아. 네. 투표 날까지는 분명히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집어넣으면 그건 의도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물어야 돼요. 오늘이 대선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만 물으면 돼요. 근데 온갖 걸 집어넣어서 쟤네들 또 그러는 거잖아. 이제 한 2주 정도 윤석열이 앞섰기 때문에 꼭 물어본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면 또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거야. 그 전에 2주 전에는 당선 가능성 이재명이 압도적이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단일화가 이제 사실상 결렬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전히 반윤으로 돌아선 그 장면 잠깐만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윤석열 찍지 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정권 교체 필요하다. 정권 교체가 됐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권 교체는 그걸 위한 수단입니다. 주술에 쉬운 듯.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거 알 필요가 있냐? 다른 사람 머리 빌리면 되는 거 아니냐? 40년,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분야가 복잡해져서 한 분야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머리를 빌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전문가를 뽑아서 그 사람 머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또 엉터리 전문가 뽑아서 우리나라 망가뜨립니다. 그런 일 이번에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답답한 일은 후보가 자격이 없다는 거를 다 압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것 때문에 무능한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게 패배주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당선되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망가집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지금까지 자른 손가락이 10개도 넘어서 더 자를 손가락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자, 영상 후원 민중의 소리 감사하고요. 민중의 소리는 그 가서 영상을 보면은 항상 저런 식으로 반말투로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윤석열하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뻔히 거기에 답이 그냥 나와 있잖아요. 윤석열 찍으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그렇죠. 정말 우리 안철수 형님 제가 지금까지 진짜 한 몇 년 동안 계속 비판했던 거 사죄 드리고요. 끝까지 완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단일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학습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조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는 좀 느리긴 했지만 그 연설 능력도 탁월하게 좋아졌네요. 특히나 이게 주술에 쓰인 듯이 정권 교체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그 착각이다. 야,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진짜. 저 정도 되면은 윤석열 당선시키면 안 돼요. 난 사실상 이재명 지지해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합당할래? 하고 싶네요.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에서도 제수처만 내는 거지 합당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나 상황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실제로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숫자도 한번 보고 싶기는 해.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가 특별당비 70억 냈잖아요. 음. 그거는 환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뭐 9억 그게 당에 대출해주고 돌려받고 이런 돈이 아니라 그냥 70억 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낸 특별당비 70억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은 최대한 만들어내야죠. 예.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나는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찍으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다.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예. 윤석열 찍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다고 자기 찍어달라는 이야기도 물론 이 영상에는 없지만 자기 찍어달라는 이야기도 연설에서는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당선 가능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된다는 일종의 사실상의 지지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막 그런 자리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맥락도 아주 박빙이니까 정말 박빙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특히 중도는 능력 있는 사람 뽑는다랑 안철수의 이 연설이랑 맥락이 다 맞아요. 예. 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